6년, 강산이 반쯤 변한다는 시간 동안 강태호의 세계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아우라 주얼스의 냉철한 CEO. 그의 주변 공기는 늘 만년설처럼 차가웠고 특히 여자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그는 여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면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기이하고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런 그의 철옹성에 어느 날 균열이 생겼다. 회장님 침입자입니다.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타오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의 회사 아우라 주얼스의 철통 같은 보안 네트워크가 정체불명의 해커에게 뚫린 것이다. 해커는 데이터를 훔치거나 파괴하지 않았다. 대신 회사 전체의 모든 스크린에 장난감 왕관을 쓴 5살배기 아이의 사진과 함께 단 한 줄의 메시지만을 남겨두었다. 아빠 보고 싶어요. 회장실에서 기다릴게요. 태호는 어이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이 정신 나간 해커를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그가 회장실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의 거대한 회장석 의자에 메시지 속 사진과 똑같이 생긴 작고 앙증맞은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전혀 주눅든 기색 없이 맑고 당돌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드디어 오셨네요, 아버지. 태호는 할 말을 잃었다. 아이는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아 있었다. 특히 귓바퀴에 있는 작은 점의 위치는 자신과 정확히 똑같았다. 꼬마야, 장난이 좀 심하구나. 그가 차갑게 말했다. 장난 아닌데요. 아이가 의자에서 뛰어내려 그에게 다가왔다. 아이의 이름은 한시우라고 했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이 맞아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아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자가 뛰어 들어왔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시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서연이었다. 6년 전 대한민국 주얼리 업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희대의 표절 스캔들과 함께 사라져버린 비운의 천재 디자이너. 태호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풋풋했던 과거의 모습 위에 고난이 빚어낸 깊고 성숙한 아름다움이 더해져 있었다. 서여연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태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실수를, 제가 모든 것을 변상하겠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서는 순간 그녀의 은은한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이상했다. 그의 몸이 아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지난 6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던 그의 알레르기가 이 여자 앞에서만은 잠잠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팔목을 붙잡았다. 잠깐, 그의 손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잊고 있었던 감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6년 전 기억나지 않는 그날 밤의 안개처럼 희미했던 감각. 서연은 그의 손길에 화들짝 놀라 그의 손을 뿌리쳤다. 왜 이러십니까?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 회장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시우야, 가자. 이분은 네 아빠가 아니야. 그녀의 단호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태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저 아이의 머리카락 샘플을 확보해. 그리고 나와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도록.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그는 자신의 얼어붙었던 세계에 던져진 이 작은 돌멩이가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게 될지 아직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우라 주얼스에서의 소동 이후 한서연의 평온했던 삶은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했다. 그녀는 아들 시우를 집에 데려와 다시는 그런 위험한 장난을 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시우가 아버지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을 더 이상 막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강타오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하나였다.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네 아이를 모두 빼앗아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일 터였다. 그녀는 지난 6년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며칠 후 태원은 비서로부터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강타오님과 한시우 군의 부자 관계 확률 0.001% 미만.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본 태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역시나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 여자가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이까지 동원하여 벌인 한편의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허탈감을 느꼈다. 어째서인지 그는 내심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기를 바랐던 것 같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검사 결과가 최유진에 의해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이라는 것을. 한편 서연의 다른 아이들, 지우와 민서는 자신들의 해커 형제 시우가 벌인 대담한 작전에 대해 전해 듣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찾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자신들의 또 다른 형제를 찾아야만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천재적인 재능을 총동원했다. 지우는 아역배우 뺨치는 연기력으로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었고, 민서는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온라인상에 흩어져 있는 정보의 파편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강타오 회장의 유일한 아들 강희준, 5살. 그리고 아이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의 앨범 사진. 사진 속에서 강희준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홀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자신들과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는 어머니인 한서연의 디자인과 너무나도 닮은 보석 디자인,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이 아이가 자신들의 잃어버린 형제라는 것을 확신했다. 작전명 형제 구출 작전. 며칠 후 아이들은 유치원 근처의 공원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어냈다. 이주는 부모와 함께 공원에 나와 있었고, 시우와 지우 민서는 마치 근처에 사는 아이들인 척 그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이준도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대화를 통해 서로가 형제임을 확인했다. 이주는 자신의 어머니인 최유진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하는 것을 경멸했고 억지로 다른 공부를 시켰다고 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들의 작전은 이제 2가지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흩어진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를 학대하고 어머니의 디자인까지 훔친 그 마녀 최유진을 심판하는 것. 그 심판의 무대로 아이들은 아우라 주얼스에서 주최하는 차세대 주얼리 디자이너 공모전을 선택했다. 아이들은 어머니 서연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서연도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과 그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디자이너로서의 꺼지지 않은 불씨 때문에 결국 공모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같은 시각 강씨 저택, 이주는 아버지 태우에게 공모전의 우승자를 자신의 개인 디자인 교사로 삼고 싶다고 졸랐다. 아들의 재능을 내심 아쉬워하던 태호는 아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모든 말들이 거대한 체스판 위로 놓였다. 아이들이 설계한 완벽한 함정. 그 함정의 중심에는 6년 전의 표절 스캔들과 2 여자의 운명을 건 디자인 대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운명의 공모전 날이 마침내 밝았다. 강타오의 후계자 강희준의 개인 교사를 뽑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아우라 주얼스의 주얼리 디자이너 공모전은 대한민국 디자인 업계 전체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행사가 되었다.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그 중에는 물론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한서연과 현재의 명성을 더욱 굳건히 하려는 최유진도 있었다. 공모전이 열리는 날, 서연은 지난 6년간 묻어두었던 디자이너로서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작품을 들고 조용히 행사장에 나타났다. 그녀의 주변에서는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표절 디자이너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군. 그녀는 그 모든 경멸의 시선을 묵묵히 견뎌냈다. 한편 최유진은 마치 여왕처럼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승리를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 공모전의 심사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실물 작품 심사로 이루어졌다. 서연은 자신의 작품에 귀환, 구이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와 흩어진 가족, 그리고 디자이너로서의 자기 자신을 되찾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담은 작품이었다.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장내는 술렁였다. 한서연의 작품이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그녀의 디자인은 6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천재적이고 독창적이었다. 최유진의 얼굴이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2차 심사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연을 짓밟아야겠다고 결심했다. 2차 심사가 열리는 날, 참가자들은 각자의 작품을 심사위원들 앞에 공개해야 했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서연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 바로 그 틈을 타 최유진이 그녀의 작품이 보관된 대기실로 몰래 잠입했다. 그녀는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서연의 작품과 똑같이 생긴 모조품으로 진짜 작품을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는 진짜 작품을 자신의 가방에 숨겨 유유히 빠져나왔다. 마침내 서연의 심사 순서가 되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작품 상자를 들고 심사위원들 앞에 섰다. 그녀가 상자를 여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작품 대신 조잡하고 형편없는 모조품이 들어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서연 씨 심사위원들이 분노했다. 감히 이런 장난감 같은 물건으로 우리를 기만하려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제 작품이 아니에요. 누군가 바꿔치기 했어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바로 그때 최유진이 슬픈 얼굴로 앞으로 나섰다. 서연아, 네가 왜? 그녀는 마치 충격을 받은 것처럼 자신의 가방에서 진짜 작품을 꺼내 보였다. 이거 내 대기실 앞에 떨어져 있던데. 설마 네가 내 작품을 훔쳐서 이런 짓을 하려 했던 거니? 완벽한 함정이었다. 모든 정황은 서연이 유진의 작품을 훔치고 자신의 실패를 덮기 위해 작품이 바뀌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표절 디자이너라는 과거의 낙인까지 더해져 그녀는 빼도 박도 못하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버렸다. 심사위원장은 그녀에게 공모전에서의 영구 제명과 업계에서의 퇴출을 선언했다. 서연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바로 그 순간 공모전 행사장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 위로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최유진이 서연의 대기실에 몰래 잠입하여 작품을 바꿔치기 하는 모든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최유진이 꾸민 한편의 자작극이었음이 만천에 드러난 것이다. 저 영상은 저건 가짜야. 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가짜가 아니야. 장내 스피커를 통해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공모전의 주최자이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있던 강타호의 아들 강이준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든 채 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나쁜 아줌마. 내가 아줌마가 한 짓을 다 봤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완벽한 방역의 무대를 준비했던 것이다. 이준은 아버지의 권한을 이용해 심사장 내부의 모든 통신망을 장악했고 지우와 민서는 로비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시우가 해킹을 통해 CCTV 원본 영상을 확보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최유진은 몰락했다. 그녀는 표절을 넘어 절도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서연은 자신을 위해 싸워준 아이들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옆에는 복잡한 표정의 강타호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6년간 얼마나 끔찍한 괴물의 말에 속아 진실을 외면해 왔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주얼리 공모전의 소동은 강타호의 세상에 또 다른 거대한 균열을 남겼다. 그는 최유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충격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의심으로 이어졌다. 6년 전 한시우라는 아이에 대한 첫 번째 친자 확인 검사, 그 음성 판정 결과, 그것 또한 최유진의 거짓말의 일부는 아니었을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들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향한 알 수 없는 이끌림과 그녀의 아이들이 자신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시각적 증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차가운 검사 결과지.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최유진은 그런 그의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공모전에서의 망신 이후 대중의 시야에서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뒤에서는 태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묶어둘 마지막 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통한 희생자를 연기하며 태호를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표절 사건에 대해 사죄했다. 하지만 이내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다. 태호 씨,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잘못했지만 단 한 가지 당신에게 솔직했던 것이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위조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 4본을 꺼냈다. 저 아이 정말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그 여자의 속임수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몰래 의뢰했던 검사 결과예요. 그녀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그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둔갑시켰다. 그녀의 그럴듯한 연기와 과학적 증거 앞에서 태호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바로 그 무렵 한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들의 출생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최유진이라는 악몽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것이고, 강타오라는 남자의 오해 또한 계속될 터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비적인 입장에서 방어하지 않고 직접 공격에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강태호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알아요. 최유진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짐작하고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도록 하죠.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나와 내 아이들 셋, 그리고 당신이 키우고 있는 아들 강희준까지 내 아이 모두에 대한 공식적인 유전자 검사를 제안합니다. 대신 검사는 내가 지정하는 그 어떤 외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해외의 독립적인 유전자 감식 연구소에서 진행할 겁니다. 만약 그 결과 내 아이 모두가 당신의 아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당신은 모든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이들을 인정하고 지난 6년간 내게 씌워졌던 모든 누명을 벗겨주어야 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녀의 당당한 제안에 태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이토록 자신만만하다는 것은 무언가 그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최유진이 건네준 위조된 검사 결과지와 서연의 흔들림 없는 눈빛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이성은 데이터를 믿으라고 말했지만 그의 본능은 데이터가 거짓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아. 그 제안 받아들이지. 그 소식은 곧바로 최유진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의 마지막 거짓말이 이제 곧 탄로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6년 전 검사 결과를 조작해줬던 공범병원의 의사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놈이 재검사를 한다고 해요. 막아야만 해요. 마지막 진실을 향한 문이 이제 막 열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을 막으려는 자와 열려는 자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유진의 마지막 발악은 예상대로 치졸하고 비열했다. 그녀는 공범인 의사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위해 채취된 혈액 샘플이 해외 연구소로 배송되는 과정을 가로채려 했다. 그녀의 계획은 강타오와 아이들의 진짜 혈액 샘플을 미리 준비해둔 가짜 샘플과 바꿔치기 하여 다시 한번 거짓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작은 천재들의 손바닥 위에서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우와 한민서는
샘플이 담긴 배송 케이스에 미리 초소형 GPS 추적 장치를 부착해 두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배송 차량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고 차량이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 낯선 물류 창고로 들어서는 순간 즉시 어머니와 강타어의 보안팀에 이 사실을 알렸다. 덫은 완벽하게 역으로 발동되었다. 태호의 보안팀은 유진의 공범이 물류 창고 안에서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모든 범행 과정은 고화질의 영상으로 기록되었고 공범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유진이 사주한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며칠 후 진짜 혈액 샘플이 보내졌던 스위스의 연구소에서 공식적인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태호의 사무실, 그와 서연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모두 모인 긴장된 침묵 속에서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인된 서류를 개봉했다. 결과는 99.999%, 강희준, 한시우, 한지우, 한민서. 4아이 모두가 그의 친자식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다. 태호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기쁨과 충격과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서연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안도의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이제 아이들의 출생에 대한 비밀은 풀렸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었다.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6년 전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아이들이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내밀었다. 아빠, 엄마, 이것도 보셔야 해요. 시우가 자신의 태블릿 PC를 2사람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유진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를 해킹하여 찾아낸 6년 전 호텔 보안 카메라의 원본 영상이 담겨 있었다. 태호와 서연은 프라이빗 상영실에서 나란히 앉아 6년 전의 진실과 마주했다. 영상 속에서 젊은 시절의 최유진은 웨이터를 매수하여 강타오와 한서연 2사람의 음료에 각각 다른 종류의 약을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원래 계획은 태호만을 약에 취하게 만들어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웨이터의 실수로 약에 취한 태호와 서연은 우연히 같은 비어있는 스위트룸으로 옮겨져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영상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유진이 2사람이 함께 있는 방으로 들어가 마치 그들이 하룻밤을 보낸 것처럼 현장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떠나는 모습으로 끝이 났다. 모든 거짓이 벗겨졌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한 원나잇 스탠드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유진이 설계한 악의적인 범죄의 결과물이었다. 그들은 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둘 다 똑같은 피해자였다. 태호의 마지막 변명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그가 지난 6년간 그녀를 증오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던 모든 근거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그의 잔인함은 오해의 결과가 아닌 온전히 그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의 산물이었다. 그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서연을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세상은 이제 완벽한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 잿더미 위에서 과연 새로운 무언가가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상경실의 스크린이 꺼지고 6년간의 모든 거짓이 잿더미처럼 드러난 후 강타원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오열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한서연은 그런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며 그의 곁을 떠났다. 그녀 역시 모든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시간이 필요했다. 차가운 분노는 때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정신을 차린 태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최유진을 향한 마지막 심판을 시작했다. 6년 전 호텔의 CCTV, 원본 영상 위조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에 대한 의사의 자백, 그리고 그녀가 서연을 표절범으로 몰았던 모든 증거들. 그 모든 것이 검찰에 넘어갔다. 최유진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벽했다. 그녀는 해외로 도피하려던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되었다. 그녀가 6년간 쌓아 올렸던 모든 명예와 부는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악녀가 사라진 후 태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6년 전 표절 스캔들의 진실을 밝혔고 자신의 눈먼 어리석음으로 인해 한 명의 천재 디자이너가 어떻게 매장되었는지를 고백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4명의 아이들 모두가 자신의 아이들이자 아우라 주얼스의 유일한 후계자들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한서연과 아이들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기뻐했다. 아빠가 사과했어요. 우리가 이제 아빠 아들이래요.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의 공개적인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할 첫걸음일 뿐이었다. 그것이 지난 6년간의 고통을 모두 씻어줄 수는 없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호가 그들을 찾아왔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한 가족이 어색하게 한 공간에 모였다. 분위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아이들은 처음 만나는 아버지 앞에서 낯을 가렸고 태호는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최고급 장난감들을 사왔지만 아이들은 그것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호텔 스위트룸에서 가진 그들의 첫 번째 가족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아이들은 포크만 만지작거렸고 어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마침내 태호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서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그는 아이들과 그리고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평생 처음 보는 절박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 제발 나를 가르쳐줘.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남편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의 간절한 애원에 서연은 대답 대신 복잡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부서진 가족은 과연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길고 고통스러운 재건의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타호의 사죄 이후 한서연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녀는 그의 간절한 애원을 받아들여 가족이라는 이름의 어색한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다. 물론 그녀가 다시 그의 아내가 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를 갈망하는 내 아이들을 위한 그녀의 마지막 배려였다. 그들은 강씨의 대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정원이 딸린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을 새로 얻었다. 그리고 주말마다 강태원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 집을 찾아왔다. 그의 첫 시도들은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웠다. 그는 평생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해왔던 사람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놀이공원 전체를 통째로 빌렸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도 없는 텅 빈 놀이공원에서 오히려 시시해했다. 그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을 몰랐다. 그는 아이들에게 주식시장과 기업 경영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고 아이들은 하품을 하며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서툰 노력 앞에서 아이들은 그들만의 심사를 시작했다.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 남자인지 그들만의 방식으로 시험하기로 한 것이다. 아버지 자격평가위원회가 내 아이들에 의해 비밀리에 결성되었다. 첫 번째 시험관은 해커이자 전략가인 둘째 시우였다. 그는 일부러 어머니 서연의 새로운 디자인, 회사의 중요 파일에 복잡한 암호를 걸어 잠갔다. 그리고는 태우에게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아빠, 이것 좀 고쳐주세요. 엄마가 아시면 저 혼날 거예요. 그는 태우가 CEO로서 부하 직원을 시켜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니면 아버지로서 아들의 실수를 함께 해결해 주려 노력하는지를 시험하고 싶었다. 두 번째 시험관은 배우인 셋째 지우였다. 그는 놀이터에서 미리 섭외해둔 동네 아이들과 따돌림 당하는 연극을 벌였다. 그는 태우가 이 상황에서 권력자의 방식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려 하는지 아니면 아들의 상처 입은 마음에
먼저 공감해주는지를 지켜보았다. 세 번째 시험관은 데이터 분석가인 막내딸 민서였다. 그녀는 아이처럼 순수한 얼굴로 가장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아빠는 왜 엄마를 믿지 않았어요? 그 나쁜 아줌마랑 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미안하다는 게 진짜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관은 가장 마음의 상처가 깊은 예술가 첫째 이준이었다. 그의 시험은 침묵이었다. 그는 태우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자신의 디자인을 보여주지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는 태우가 아무런 보상이 없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끈기 있게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지를 시험하고 있었다. 태호는 처음에는 이 모든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그는 시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서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 그는 지우를 괴롭히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려 했다. 그는 민서의 질문에 어른의 방식으로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실망한 눈빛 앞에서 그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에게 거는 대신 밤을 새워가며 시우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코드를 풀어냈다. 그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대신 지우를 조용히 안아주며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아빠가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는 민서의 질문에 고통스럽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빠가 자랑만 하고 싶은 비겁한 겁쟁이였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굳게 닫힌 이준의 방문 앞에서 매일같이 기다렸다. 그는 이준을 위해 최고의 미술 도구를 사다 놓았고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문 밖에 남겨두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아들의 침묵을 견뎌주었다. 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오만한 CEO는 더 이상 없었다. 서툴고 어색하지만 진심을 다해 아버지가 되려 노력하는 한 남자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의 벽이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태호가 어색한 하루를 마치고 집을 떠나려 할 때였다. 이준이가 처음으로 그에게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보석 디자인 스케치가 아니었다. 서툰 아이의 솜씨로 그린 5 식구의 가족 그림이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모두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 그림 속의 아빠는 강태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태호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가장 경계심 많던 아들에게서 받은 첫 번째 합격 통지서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서연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희미하고 슬픈 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첫 번째 진짜 다리가 아이들의 손에 의해 놓이고 있었다. 아베오지 자격평가위원회의 암묵적인 승인 이후 강타오와 한서연 그리고 4 아이들의 관계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타오는 주말마다 아이들의 집을 찾는 것을 넘어 주중에도 틈만 나면 들러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어색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결과는 늘 엉망이었지만 비디오 게임을 하고 언제나 천재 아들들에게 졌지만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런 그의 변화를 통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특히 가장 마음이 닫혀있던 첫째 이준은 이제 가끔씩 그에게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태호와 서연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 2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지난 6년간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강물 아래로 다시 따뜻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매듭이 남아있었다.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6년 전 그날 밤의 진실. 2 사람은 그날 밤 어떻게 한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되었는가? 그들은 정말로 서로를 원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의 일부였을까? 아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이 이 마지막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 함정에 빠뜨리기
작전의 마지막 임무를 개시하기로 결심했다. 작전명 진실을 인양하라. 지우와 민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그들의 목표는 6년 전 사건이 벌어졌던 호텔의 서버 기록이었다. 최유진 측에서 이미 모든 CCTV 영상을 삭제한 후였지만 시우는 데이터가 결코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호텔의 모기업 네트워크를 해킹하여 이미 폐기된 구형 서버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데이터의 파편들을 복원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바닷속에 가라앉은 난파선을 인양하는 것과 같이 고되고 정밀한 디지털 고고학 작업이었다. 며칠 밤낮의 작업 끝에 마침내 그들은 조각난 영상 파일들을 복원해냈다. 화질은 몹시 불량했고 음성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날 밤의 진실을 재구성하기에는 충분했다. 아이들은 그들이 찾아낸 진실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부모님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어느 주말 저녁, 태호와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들이 준비한 가족 영화의 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우리가 만든 영화 보여줄게요. 아이들이 외치자 거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영화가 아닌 6년 전 그날 밤 호텔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젊은 시절의 최유진이 웨이터를 매수하여 강태호와 한서연 두 사람의 음료에 각각 약을 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어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태호와 서연이 유진에게 매수된 호텔 직원에 의해 각자의 방이 아닌 비어있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뒤늦게 스위트룸으로 찾아온 최유진이 방에 갔기 다른 구석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분노의 찻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모습. 그리고는 마치 범죄 현장을 조작하듯 태호의 옷을 벗기고 침대를 흐트러뜨리고 두 사람이 마치 하룻밤을 보낸 것처럼 모든 것을 꾸며놓고 떠나는 모습. 모든 거짓의 껍질이 벗겨졌다. 그들의 첫 만남은 원나잇 스탠드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유진이 설계한 악의적인 범죄의 결과물이었다. 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둘 다 똑같은 피해자였다. 태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변명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그가 6년간 그녀를 증오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던 모든 근거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와 함께 울 수밖에 없었다. 6년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고 있었다. 거실에 대형 스크린이 꺼지고 6년간 그들을 올감했던 모든 거짓의 파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두 어른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남아있었다. 강태호는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쥔 채 아이처럼 울었다. 한서연 역시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자 지난 6년간 홀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던 한 남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바로 그때 4명의 아이들이 조용히 울고 있는 두 어른에게 다가왔다. 아이들은 말없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작은 팔로 서툴게 끌어안았다. 6년 만에 첫 번째 가족 포옹이었다. 따뜻하고 서툴고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태호와 서연은 거실에 마주 앉아 그들의 첫 번째 진짜 대화를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업이나 복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와 두려움과 그리고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호는 자신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나약함을 고백했다. 최유진이 그의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그의 알레르기가 사실은 통제불능의 상황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시민성 질환이었음을. 그는 자신의 냉정함이 사실은 상처받기 두려워 쌓아 올린 방어막이었음을 인정했다. 나는 당신에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당신을 밀어냈어.
내 무의식이 6년 전 그날 밤에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내 저주에 대한 유일한 예외. 당신은 내 가장 큰 약점이었으니까. 서연 역시 자신의 지난 6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내 아이를 홀로 키우며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에 대해서. 나도 당신을 계속 미워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아이들 앞에서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버지가 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벽이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솔직한 고백은 지난 6년간 쌓여있던 오해의 앙금을 씻어내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내가 바보였어. 그가 속삭였다. 내 손 안에 우주를 쥐고 있으면서도 그림자의 그림자가 두려워 그걸 내팽개쳤으니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 거짓도 약물도 오해도 없는 오직 용서와 이해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만이 담긴 다음 날 두 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닌 하나의 팀이 되어 마지막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이들이 찾아낸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최유진의 몰락은 그녀가 공모전에서 망신당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처참했다. 그녀는 더 이상 표절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납치 법률 문서, 위조 살인 미수 등 온갖 흉악 범죄의 주범이었다. 그녀의 가문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그녀를 의절했고 그녀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탄을 받는 괴물이 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모든 외부의 적들이 사라졌다. 그날 저녁 태호와 서연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집 거실에 모여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최유진의 체포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뉴스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다 함께 커다란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이준이가 자랑스럽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었고 태호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흐뭇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태호는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가족을 되찾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평화를 되찾았다. 외부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길고 행복한 여정뿐이었다. 1년 후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사랑을 틔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최유진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법적, 사회적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강타오와 한서연 그리고 내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강타오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바닥을 뒹굴며 장난을 치고 서툰 솜씨로 저녁을 준비하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잃어버렸던 6년의 시간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모든 순간을 아이들과 함께했다. 한서연 역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녀는 아우라 주얼스와 경쟁하는 대신 자신만의 독립적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런칭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 디자인 업계의 여왕으로 우뚝 섰다. 그녀는 강인한 사업가이자 따뜻한 어머니였다. 그들은 이제 완벽하게 동등한 파트너였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서연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저녁 노을이 비치는 따뜻한 거실에서 그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작은 로켓 목걸이를 내밀었다. 목걸이 안에는 6년 전 그날 밤 그들의 운명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작은 조각과 그리고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새로운 가족 사진을 위한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6년 전 나는 세상에 대한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내게 유일하게 상처를 주지 않은 사람이었지. 나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깨달았어. 당신이 내 병의 치료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치료제였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주인도 구원자도 아니오. 나는 당신의 파트너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소. 이번에는 진심으로. 한서연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해 주겠소. 그의 청혼의 서연은 눈물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며칠 후 그들의 새로운 집 작은 정원에서 두 번째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오직 그들의 네 아이들과 몇몇의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다. 첫째, 이준희는 링베어러가 되었고, 둘째 시우는 이 모든 순간을 자신의 드론으로 촬영했다. 셋째, 지우는 감동적인 축사를 낭독했고, 막내 민서는 사랑스러운 화동이 되어 꽃잎을 뿌렸다. 그들은 아이들의 축복 속에서 서로에게 진심이 담긴 서약을 나누었다. 6년 전 거짓과 오해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기이한 인연은 마침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6명의 가족은 정원 한가운데에 모여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퍼져나갔다. 완벽하게 불완전하고 그래서 더없이 사랑스러운 진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